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상호관세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효됩니다. 고율 관세의 표적이 돼 트럼프 패닉에 빠진 각국 정부는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연합 EU는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협상 결렬에 대비한 보복 의지도 밝혔고요. 46%라는 가장 높은 관세를 받은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간 관세 치킨 게임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죠.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진핑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뜻밖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25%의 관세 부과를 앞둔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청명절 연휴에 7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청명 다음 날은 한식인데요. 이 두 날에 대해서 한중 간 인식 차이가 크다고 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4월 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전 세계에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단기간 관세 면제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과 먼저 협상을 하겠다면서 관세를 조정할 순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8일 카리브해 섬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이트클럽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유명 가수 루비 페레스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관람객 중 4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 중엔 넬시 크루스 몬테크리스토 주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멕시코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3살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람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멕시코 보건부는 38명의 추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선 작년 4월에도 세계 최초로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50대 남성이 사망했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급등락을 겪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4% 내린 37,645.59에 S&P 500지수는 1.57% 내린 4,982.77에 나스닥 지수는 2.15% 내린 15,267.91에 각각 마감했는데요. S&P 500지수가 5,000선 아래에서 마감된 건 1년 만입니다. 또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1.39달러 하락한 배럴당 62.82달러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선물 종가는 1.34달러 떨어진 59.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 선 밑으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을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계정은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특별하게 설정된 SNS 계정인데요. 이 계정이 적용되면 비공개로 전환되고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도 제한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중국이 지금 미국의 관세 공격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와 다르게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부터 매달 최소 한 번씩은 중국을 겨냥해서 고율 관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때마다 이틀 안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일기 때인 그 2018년 미중 1차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부과 발언이 나오니까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가 6가지 보복 묘수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네.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이렇게 무역 보복 조치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펜타닐 통제와 관련해서 미중 협력을 중단한다라는 비무역 조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대중국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식 재산권 사업 조사, 미국 영화 수입 금지 조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목록에 들어갔는데요. 네. 중국이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34% 추가 관세 부과안이 나온 이틀 뒤에도 모든 미국 제품에 대한 똑같은 34%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그때 내놨었죠. 그 전문가들이 중국이 이렇게 계속 반격을 빨리 내놓는데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건 상당한 준비와 연구가 뒷받침된 대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보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빨리 나오는 건 의존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동안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미중 교역 규모가 5,824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2018년보다 12%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그 비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에 20%였는데 그동안 15%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중국이 그동안 수출 대상국을 많이 다변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대중 규제를 지금 몇 년째 강화하면서 공급망과 기술 분야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일기 때에 비해서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중국이 또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방어 전략으로는 위안화 가치 조정, 내수 진작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내놓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중국의 GDP가 5%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측 모두 전면전을 장기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네네. 강대강으로만 나가면 그러니까 양측이 협상에 최대한 빨리 나설 건데 협상하기 전에 카드를 누가 더 많이 쥐느냐 이걸 그렇죠. 위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험치도 쌓였을 네. 거고 네. 경험도 많이 해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퍼스트 프렌드에서 라스트 프렌드로. 네,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할 첫 번째 국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요 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일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70개국이 협상하자라고 미국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일본이 지금 협상 1호가 된 건 네. 일본의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정상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네. 근데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이미 많이 도와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근데 지금 일본하고는 협상을 한다라는 건 베선트 재무장관에 따르면 일본이 매우 빨리 협상에 나와줬는데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고 일본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보복 관세 카드를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꺼내든 나라도 있고 그렇죠. 대결을 하자라는 입장인데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에 싸움을 건다고 맞받아칠 생각이 없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고용을 늘리는데 일본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들어서 나는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미 협상 전략이 최후의 친구라는 건데요. 네. 동맹국인 일본만은 끝까지 미국 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챙기겠다라는 건데 이 전략을 지난번 2월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프렌드 첫 번째 친구였지만 네. 이번에 일본은 라스트 프렌드 최후의 친구 입장에서 다가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끝에 이제 마지막까지 남을 친구 우리다라면서 관세 대상에서 예외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네요. 일본이 사실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과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 차원의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10번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공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좀 노련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19년에 아베 정권 당시에 트럼프 일기 정부와 미일 무역 협정을 맺었을 때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미국 자동차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격이 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피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정상이 아베 전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로 신뢰를 쌓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최후의 친구다. 친구가 네. 되겠다. 그러면서 와. 한번 실리를 챙겨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실리를 잘 챙길 수 있을지 네.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죄송합니다. 키워드 남자애들은 원래 그렇다. 네, 이런 이런 얘기들 얘기 뭐 많이 여자아이들은 들으시죠? 그렇고 남자아이들은 그렇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네. 얘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2명의 남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네.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2명의 인물인데요. 네. 한 명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인데요. 테슬라 CEO가 이 나바로 고문을 멍청이 아이고. 그가 말하는 건 명백히 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바로 고문이 최근에 우리는 머스크 CEO가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조립업자다. 값싼 외국 부품을 원한다라면서 테슬라 전기차 부품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 등에서 온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머스크 CEO가 우리는 조립 지역, 부품과 엔진의 원산지, 노동력 어떤 기준으로 봐도 미국산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다. 나바로는 벽돌자루보다도 멍청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표현이 조금 네, 좀 그렇죠. 너무 예. 직설적이죠. 네. 그래서 머스크 CEO가 5일에도 이 나바로 고문에 대해서 네. 그 나바로 고문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다. 뭐 이런 글을 또 올리면서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나바로 고문이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분 나빠진 나바로 고문이 자동차 조립업자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리니까 머스크 CEO가 이제 벽돌에 비유를 한 겁니다. 벽돌보다도 못하다고. 네. 그래서 폴리티코지가 최근 며칠 동안 서서히 고조된 머스크 CEO와 나바로 고문 사이의 균열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내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캐롤라인 레빅 백악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 간의 논쟁이
했더니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남자애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언쟁하도록 그냥 둘 것이다. 큰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그냥 일축을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스크 CEO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국산 뭐 부품을 쓰는 비율이 다른 곳보다는 높다고 해도 테슬라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관세가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가 부과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뒤부터 지난 7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7.5%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머스크 CEO가 3일부터 4일까지 약 3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의 자산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거 네,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가 관세협을 넘었더니 유가의 벽이 나타났다. 첩첩산중이네요. 네, 허들을 넘어서 휴 했는데 네. 높은 벽이 앞에 똥 나타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러시아는 이미 제재를 한다라는 이유로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내심 웃고 있었는데 지금 이 관세 여파 때문에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경제는 원유 수출로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비도 원유를 팔아서 충당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명타를 맞게 됐는데 결국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7일에 미국이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유가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국제 유가를 보면 지난달에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기존 감산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4일 기준으로 러시아 우랄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5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가 유가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돈은 배럴당 69.7달러였거든요. 차이가 네, 배럴당 많네요. 16.9달러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석유와 가스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러시아는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 하락 여파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임하는 러시아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렇겠네요.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네. 문제일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가 EU 있는 피켓팅. 너무 티켓팅이 어려운 걸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콜로세움 입장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그걸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행사의 사재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콜로세움 입장권 공식 판매처인 쿱컬처 그리고 대형 여행사 6곳에 이런 이유로 총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2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여행사가 봇을 사용해서 입장권을 사재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쿱컬처가 이걸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과태료 중에 가장 많은 700만 유로 약 113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쿱컬처가 자사의 투어 패키지 판매를 위해서 많은 양의 티켓을 사전에 별도로 확보해둔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위원회가 이렇게 여행사들이 사재기를 하니까 일반 방문객들이 정상 가격으로 콜로세움 티켓을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렇게 관광 가이드 서비스, 호텔 픽업 서비스, 우선 입장 이렇게 더 많은 옵션이 포함된 더 높은 가격의 티켓을 사야 됐다는 건데요. 네. 지금 일반 입장권 가격이 18유로 약 29,000원입니다. 네. 근데 이걸 재판매하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많은 옵션을 붙여서 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29,000원짜리를 우리 돈으로 6만 원부터 11만 9천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네, 그래서 이 콜로세움 입장권 작년 상반기부터 발행되자마자 매진되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높아져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콜로세움을 찾은 작년 입장객이 약 1,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지금 곱하기를 어마어마해지네요. 해보면 네. 천문학적인 숫자로 많아지는 거죠. 네.
자, 다음 키워드 훌륭한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든다. 무슨 명언 같은데요. 예.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일자리 면접을 본다면 커피 잔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부정적인 신호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걸러낼 때 면접에서 잘 보는 게 커피 잔이라는 건데요. 오. 면접자랑 먼저 주방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죠, 라면서 데려간대요. 네. 그래서 그 잔을 이제 면접장까지 가져가도록 하는데 이걸 커피 잔 테스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음료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답니다. 중요한 건 다 마시고 면접이 끝난 뒤에 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빈 컵을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 놓는가 이거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면접장에 그냥 컵을 두고 가면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채용 담당자들은 컵을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동은 그 사람이 회사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 등과도 같은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도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쓴 컵을 주방으로 다시 가져다 놓는 건 팀워크를 중시하고 사려가 깊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쓴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아마존, 시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태도를 본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 훌륭한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시스코의 그게 중요한 얘기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예.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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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스코의 영국 CEO인 사라 워커도 긍정적인 태도와 에너지는 회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다. 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도를 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그렇습니다. 거지 회사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면접장 들어가실 때는 네.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가 다 평가 대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키워드도 네네. 알아볼까요? 좁을수록 커진다는데요. 태국의 한 식당이요. 좁은 구조물을 통과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5단계 폭으로 구분된 구조물을 마련해 놔서요. 네. 가장 좁은 데를 통과하면 20% 할인해주고 그 틈이 넓어질 때마다 할인율이 좀 떨어지는 건데요. 이 영상이 확산되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건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니까요.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냐. 또 반면에서는 재밌다.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반응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고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Better Man 함께 듣겠습니다.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and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aught to take the blame. Rest assured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Once you found that lover, you're homeward bound. Love is all around. Love is all around. I know some have fallen on stony ground, but love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공항에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본격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음모라며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숙의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 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을 오늘 취임식에서 자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헌법의 기본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베이징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문규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이 청명이었죠. 이날이 중국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라고요. 네, 청명은 24절기 중 5번째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중국에서는 청명이 4대 민속 명절 중 하나로 춘절, 단오, 추석과 함께 공식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국은 4, 5, 6일 3일간 청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5, 6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결과적으로 휴일이 하루만 추가된 연휴라 아쉬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인구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4일부터 6일까지 이동 인구가 연인원 7억 9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게다가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들이 쓴 총 비용은 약 575억 위안, 우리 돈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이제 청명 다음 날이 한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상 묘를 찾아서 차례를 지난다든지 성묘를 하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속담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라는 말처럼 네. 이제 한식과 청명은 거의 같은 날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청명과 한식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네. 이 한식과 청명, 중국에서는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네. 중국도 청명 때 성묘를 가거나 벌초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지전, 가짜 돈을 태우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년 청명절 때마다 저녁에도 시내 사거리 곳곳에서 지전을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전 태우는 풍습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네. 저승에서도 조상들이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장례와 제사 때 지전을 태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이 이상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네. 지전 대신 종이로 만든 ATM기나 주유소, 고급 자동차와 요트, 심지어 종이 빌라까지 나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전을 태우면 화재 위험과 지전을 태운 후 재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도심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청명에 지전 태우는 것을 금지하기도 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지전 태우기는 중국의 전통이자 문화유산인데 이를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제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좀 건조한 때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청명과 한식을 중국에선 다른 날로 인식한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차이라면 한국은 청명을 24절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성면은 한식이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식보다는 청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식의 날짜도 한중이 서로 다릅니다. 네. 중국은 한식이 청명 전날이지만 네. 한국은 청명 다음 날이 한식입니다. 또 중국은 다르군요. 4대 명절에 청명이 포함이 되지만 네. 한국은 조선시대까지 한식을 4대 명절의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봄을 맞이하는 날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결국 한중간 청명과 한식을 보는 인식의 차이라면 한국은 한식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한편 네. 중국은 한식을 청명의 일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명과 한식을 하나로 본다면 중국은 청명을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명을 이제 공휴일로도 지정을 한 건데요. 중국에서 이 한식의 중요도가 이렇게 떨어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한식은 학술적 의미로만 존재해서 달력의 한식절로 표시되기만 할 뿐 특별한 이벤트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자추와 문진공의 고사로만 기억하면서 의미가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퇴색했는데요. 네. 이 한식이 사라진 데 삼국지의 조조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계자추의 고사에 의하면 문진공은 자신이 산에 불을 질러서 사망한 계자추를 추모하기 위해 계자추가 사망한 4월 4일은 불을 피워 밥을 짓지 말고 차한 음식을 먹으라고 전역에 명령하면서 한식 풍습이 시작됐고 네. 나중에는 그 불을 금하는 일수가 길어져서 동안 시기에는 그 금화 일수가 무려 105일이나 되었습니다. 불을 못 피우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때 동안은 지리적으로 추운 북방 지역이어서 백성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네. 이래서 동안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조가 명벌령이라는 법을 발표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찬 음식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부터 한식은 규모가 점점 축소돼 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청명절의 일부가 되어 청명절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청명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4월 9일부터 부과됩니다. 이에 앞서서 각국은 협상, 강경 대응 또는 협상과 보복 병행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교역의 축소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관세 전쟁의 파장과 앞으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책을 주셔갖고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트럼프 패닉이라고 네네. 돼 있네요.
패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진짜 패닉하에는 약간 조금, 사실은 의도와 네. 숨은 전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당황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썼었죠. 그렇군요. 그 각국의 대응이 지금 네. 조금 다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전형적으로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거나 그리고 그렇죠. 자신들이 어느 정도 미국 수출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미국 수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갖다가 계속 열심히 하려는 그런 협상을 패턴이고, 해야 되겠죠. 네. 유럽 얘기가 잠깐 나오겠지만 사실은 네. 이제 유럽은 사실 듀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다 열어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유럽은 핵심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네만 잘하는 산업이 특별하게 없고 기술의 부분이 사실 많이 뒤쳐져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독삼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자꾸 교역을 하려고 그래요. 아. 싼 원재료를 들여오고 네. 싼 거를 들여와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또 유럽은 중국에도 좀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입장은 버팅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핵심 산업 상품군을 사실은 보시면 유럽은 일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때 뭐에 매겼냐면요. 바로 수산물, 네, 생선 이런 거에다가 관세를 매기 시작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국가가 유럽이기도 하고 또 네. 팔아야 되는 국가가 유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기술이 없으니까 최종 생산재에 대한 역할보다도 중간 가공에 대한 역할들의 공장, 자동차를 빼고는 네. 그런 역할이 커지니까 아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 산업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철강에 대해서 이렇게 써?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랬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해서 관세를 고율로 매기면 네. 사실은 경제적인 패러다임이나 정책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EU에서는 네. 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세게 하고 축산물은 이제 그 우리 수산물에다가 이제 관세는 매기지만 네. 사실상 그걸 갖다가 전 산업 품목으로 확장을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각국의 대응 양상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뭐 힌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EU가 뭐 강경하게 갈 것 같기도 한데 협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게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의 네, 총체적 그림을 제가 그래서 저의 예측이 아니라 네, 트럼프 패닉은 사실상 일기 때 완성을 다 못했던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축약을 하고 대선 캠페인에 나왔던 그리고 백악관 자문위원들의 보고서를 갖다 총 집대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끝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끝이 어딘가. 뭐 이러다가 합의를 하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할 그건 아니다.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끝은 뭐냐? 네, 뭐 중국 때리기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네.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마지막 끝은 뭐냐면 중국과의 차단이에요. 차단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교역을 안 하는 우리만의 편들을 자 이렇게 우리끼리 세울게. 네, 네. 너희는 너희끼리 세워. 이걸 원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뭐냐면은 관세도 매기지만 네.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협의의 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불공정 거래라는 거는 중국하고의 그 우회적인 교역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되고 중국하고 편 절대 먹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끝은 또 어디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네. 얼마 전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자문위원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냈죠. 네. 거기에 핵심의 끝이 뭐냐면 영구채, 금리를 제로로 하는 영구채를 동맹국이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100년 만기 채권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무기채. 무기채. 그러니까 영구채. 무기한이죠. 기한이 없는. 네. 그게 왜 그런 논리가 쓰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물은요. 물을 갖다가 이제 높은 산에서 흘러뜨리면 네. 어떻게 되죠?
그냥 흐르겠죠. 물은 당연히 흐르잖아요. 네.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은 맨 위에서 돈줄을 이렇게 쥐고서 돈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다시 빠지죠? 밑으로 다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부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돈을 많이 가진 미국은 돈을 결국에 무역 적자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죠? 다시 헬리콥터 타고서 다 돈을 주워가죠. 다 돈을 주워서 또 위로 오잖아요. 네. 근데 내려가는데 흘러들어가면서 중간에 네. 이렇게 얌얌 짭짭 먹는 국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돈을 갖다가 막 돈줄을 막 세면서 이만큼 돈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인 겁니다. 중국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어차피 결국에는 미국이 그러면 만약에 1등 국가, 패권 국가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에서 안 뿌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역 적자 이렇게 날 일도 없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네. 1등은 하고 싶고 적자는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기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죠. 다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1등이고 돈을 갖다가 꼭대기에서 뿌리지만 돈이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수영 풀처럼 이렇게 가두겠다는 거죠. 예, 다른 나라들과 우리 이 수영 풀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중국하고 할 국가들은 알아서 차단을 해. 그러니까 아예 분리를 하겠다는 거 이게 블록화의 경제인 것이고 그렇군요. 이 끝은 사실은 일기 때 완성을 못했고 네. 이제 트럼프 자체도 그거를 하려고 사실은 노력했지만 네. 이게 결국 달러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쉽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 가서 뭐를 하죠? 안 되겠다. 무역 협정에 돌입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딩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번에도 그러한 스무딩되는 완화적인 기조를 함부로 예측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 결국의 끝은 차단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네. 것이다. 일기 때와는 네. 아니 일기 때도 사실 그걸 원했는데 안 됐던 거죠.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스터디가 덜 돼 있었던 거죠. 아,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버튼 이유는 알겠는데 네. 이게 계속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서로 보복과 재보복. 네, 상관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잘하는 건 제조업이고 그렇죠. 경상수지 수출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수년 전부터 공동 보유 얘기를 하면서 경상수지로 성장하는 구조를 끊어놨어요. 네. 아마 그렇게 끊어놓으면 중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의 현재 명목 GDP 규모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2000년 초반부터의 경상수지로 연율 복리화해서 계산하면 네. 지금의 중국 GDP가 나와요. 즉 중국은 아까 제가 흐르는 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위에서 흐르는 돈줄을 계속 쌓아 올려서 국가가 탄생이 됐고 지금 제조업 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크게 쌓아놓고 보니까 이제 부채도 많이 쌓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장을 안 하겠다.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대외 수지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막고 관세로 때리고 한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선 이미 이제 영향은 별로 이미 받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 대외 수지에 의한 악영향을 스스로 초래를 해왔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진핑이 여건이 되는. 좋게 말하면 자립이고 네. 시진핑이 우긴 거죠. 그냥 우긴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긴 거죠. 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고 네. 반대로 보시면 미국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미국의 핵심 성장 산업은 뭘까요? 자동차, 반도체죠. 그렇죠. 중국 거를 갖다 쓰진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부품 쓰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만 네. 다만 그런데 중국산 쓰는 건 있죠. 월마트에 다 상품들 깔려 있죠. 생필품이나 그렇죠. 예. 우리가 기초 화학 관련되는 가공품들은 뭐 화장실 슬리퍼라든지 그럼요. 여러 가지 싼 네. 것들은 미국이 도저히 이제는 만들 수가 없죠. 미국이 만들면 1,000원인데 중국은 항상 300원. 네,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중간 계층하고 저소득 계층들의 불만들은 앞으로 계속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의 부의 흐름상 봤을 때는 네. 지금 미국이 아무리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뭐 몇십만이 나와서 사실은 뭐 항의를 하고 네, 시위를 한다고 시위를 해도 했잖아요. 그건 네. 몇십만 명이에요. 전체로 3억, 보면. 3억 명에 가까운 이 인구에서 네. 부를 쌓아놓은 그분들은 사실은 흐름에 편승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보셔요. 그러면 이게 시위 몇 번 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네. 지금 부자를 위한 정책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예고편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론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뒤바뀌더라는 거라는 예측과 추측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46%나 관세가 네. 너무 높잖아요. 네. 베트남은 왜 그런 거예요? 베트남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중국 가공을 좀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중국을 막아놨죠. 네. 중국 가공을 못하게 해서 중국 관세를 뻥 때려놨죠. 중국 제조업 제품 싼 거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베트남이 그 역할을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국가가 어디냐면은 멕시코하고 베트남 두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국가들이 사실은 이번에 첫 말은 그래도 우리도 대응하겠다. 아, 멕시코 기준으로 네. 그렇게 했지만 협상에 열심히 돌입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여기서만 잘 보이면 아, 중국이 팔았던 미국한테 팔았던 품목과 그런 상품들에 대한 거를 우리 쪽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아니까 뭐든지 할게요라고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아, 멕시코 오케이. 그다음에 패스. 그다음에 누구? 베트남 패스. 그런데 당신들은 아마 연구체를 살 1순위 대상자가 될 것이야. 사야만 하는. 네, 그런 협상장에서 그런 네. 얘기가 오가겠군요.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지적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진핑에게 선물을 줬다. 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시진핑에게 선물을 줬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은 확대 해석한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내수하고 그동안 살리려던 특히 AI나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수 서비스업에서의 자신들의 이제 메디케어나 여러 가지 산업의 고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관세 정책을 맡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수적으로 봤을 때 더 부양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렇죠. 내수 부양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산업의 재편과 그다음에 인민, 중국인들의 어떤 그동안 불신들이 다시 아, 역시 우리의 리더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불신이 신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얘기인데, 네. 한마디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왜 말이 안 맞냐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절단이 돼버리면 네. 차단이 돼버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이 가져오는 원유, 싸게 가져왔던 원유 어디죠? 이란, 러시아잖아요. 네. 여기도 차단될 수 있다. 중국에게 공급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장의 산업계는 뭐 돈풀기를 해가지고 살린다거나 아니면 산업계는 만약에 원유를 갖다가 의존적인 비중이 한 30% 정도는 밖에서 사오거든요, 중국이. 네. 네. 그 부분이 싸게 갖고 오던 걸 막히게 되면 사실 어렵군요. 데미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의 그림은 뭘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취하는 전략이 예전에 대영 제국이 했던 추세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영 제국이 뭘 했죠? 남의 땅 빼앗기 했죠. 그렇죠. 지금 남의 땅을 사고 있죠. 두 예. 번째 뭘 했죠? 우리 블록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만 거래해라는 그들의 스털링 블록을 만들었죠. 세 번째, 그들은 영국 같은 경우는 대영 제국 때 바로 뭐냐면은 파운드를 의무 보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환율로 고정시키는 페러티 네. 환율에 고정시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죠? 미국이 영구채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거는 제국주의의 패턴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안 그래도 그런- 남의 땅 자꾸 파나마오나 그린란드 얘기할 때 이건 네. 제국주의 같은데요라는 질문 여러 번 드렸었는데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제 저희가 정윤기 기자님과 말씀 나눴을 때 그 다음은 환율 전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환율 전쟁은 뭐 그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요. 달러와 사실은.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네네. 하는. 근데 환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가 엇박자 정책이 나왔던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의 어떤 이제 적자를 갖다가 이제 축소를 시키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죠. 왜냐하면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요.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달러 강세가 유지됐던 게 그 당시 미국한테는 좋았어요. 왜? 미국채 수요를 더 강화시키니까. 그리고 미국의 금융 수지를 확대시키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 돈 가지고 결국에는 힘들어진 내수 경제를 또 돈풀기를 해서 살릴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환율 전쟁은 옛날의 패러다임에서 환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네. 미란 보고서랑 지금의 추세로 가면은 영구채를 사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 환율 전쟁은 약간 논리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달러를 조금 약세로 만들려는 정책은 네. 굳이 여기서 취하는 것에 의한 그 큰 이득이 별로 이게 어떤 없습니다. 목적이 되는 건 아니고. 목적이 예. 아니고 수단으로 중간으로 지나가는 정도의 방편인데 네. 그렇게 큰 결국에 종국에는 영구채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려면 달러 약세를 오히려 만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은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놔야 되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예, 네네. 정리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 리더십 탓하지 말자.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네. 트럼프는 3번 정도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바로 조선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LNG 관련되는 이제 탐사 관련된 네. 사업들, 그 외에도 우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부분에 최종적인 오너십을 갖다가 완성하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 시그널을 3번이나 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블록에 당연히 어느 정도 편승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건 기업적 대응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 블록이라는 게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나면 또 무너지나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니까. 근데 네. 어찌 됐든 이 블록킹화되는 그런 구조화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고 인력이 굉장히 우수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못다한 말씀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